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좀 부지런히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결합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러니까 결합이라기보다는 힘인가요? 아무튼 힘이고, 그리고 하나는 그 물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고체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 일단 내용이 그 넓게 퍼져 있어서 바쁘기는 한데 하나하나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일단 제일 처음 결합, 힘,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온 결합, 금속 결합, 공유 결합,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요런 얘기는 오히려 이따 고체에서도 할 건데, 그 결합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정에 대한 얘기를 다시 정리하는 식으로만 할 거고,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하던 걸 그대로 따오면 화학결합이라고 부를 만한 애들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물리적으로 떼어내기는 불가능하지는 않거든. 근데 거의 불가능할 정도긴 해. 예를 들어서 공유결합은 물리적으로 떨어질 일이 아예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떼어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금속결합이나 이온결합은 물리적으로 떼어내는 게 가능은 하지. 실제로 우리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금속들끼리 뭉쳐있는 힘이기 때문에 금속을 절단하거나 금속을 부러뜨릴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금속결합을 물리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이온결합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온 결정의 특징 자체가 잘 부서진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쟤는 물리적으로도 꽤 잘 부서지는 결합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도 앞으로 얘기할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력에 비해서는 물리적으로 떼어내긴 굉장히 힘들고, 보통 저 결합이 떼어지는 상황은 화학 반응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이제 세 가지가 주제가 되는데요. 분산력과 반데르발스의 힘과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자 간의 힘이라는 주제의 물리결합, 물리적 결합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화원에서 우리가 이미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극성, 무극성의 개념을 다시 꺼내와야 돼요. 우리 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그냥 딱 이론적인 것만 꺼내오면, 극성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무극성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경우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극성은 그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할 거고요. 근데 무극성은 그 쌍극자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할 텐데, 근데 가장 근본적인 표현이 그 극성 분자, 즉 분자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지는 경우와 무극성 분자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얘는 무극성 내지는 비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극성이란 표현도 많이 쓰지만 사실 좀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쌍극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 쌍극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 자체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물체가, 그 분자가 쌍극자라고 정의해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쌍극자가 곧 극성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쌍극자 간의 인력은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죠. 쌍극자라는 분자들끼리, 이 극성 분자들끼리의 인력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하나의 극성 분자가 있어. 근데 얘는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극성 분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 요렇게 인력이 형성될 수 있겠죠. 정전기적 인력이. 그래서 쌍극자의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잘 돼요. 근데 비극성, 무극성, 쌍극자가 아닌 저런 분자들의
인력이라는 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쟤는 인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딱 봤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해보면 인력이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좀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떤 개념까지도 가능하냐면 오히려 인력이 아니라 반발력이 좀 더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무극성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무극성 분자의 바깥쪽은 결국 대부분 뭘로 되어 있어?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그치? 핵은 안쪽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가까워지면 결국 전자와 전자의 상호작용이 되니까 그럼 반발력이 우선되는 게 아닙니까? 인력이 아니라. 그럼 인력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뭐냐? 고체 상태의 무극성 분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체라고 하는 건 뭐야? 입자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서 묶여 있어야 그게 고체예요. 근데 그 다닥다닥 서로 묶는 거는 누가 묶어주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붙어 있어. 지들끼리 인력으로 묶여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가 고체로 존재하려면 결국 본인들끼리, 그 분자들끼리 서로 인력으로 본인들을 붙잡고 있어야, 서로를 붙잡고 있어야 고체로 있을 수 있는 건데 드라이 아이스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는 분명히 고체인데 이산화탄소는 고체는 아니죠. 이산화탄소는 분명히 무극성인데 그게 드라이 아이스의 형태로 고체로 뭉쳐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개념의 시작이 유발쌍극자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무극성 분자는 그 자체로 극성을 띠진 않아요. 당연히. 근데 이 무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끼리 서로 가까워지는 상황도 그런데 꼭 요거보다 좀 더 쉬운 상황, 좀 더 생각이 쉬운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만약에 극성 분자 하나가 무극성 분자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무극성 분자한테 일어나는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극성 분자의 플러스 극이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결국 이 안에는 전자들이 묶여 있거든. 그리고 무극성 분자, 즉 분자들, 이 공유결합한 애들은 전자가 자유롭지 않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치? 그리고 그건 맞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 전자가 자유롭지 않다가 어떤 개념이냐면 금속처럼 전자가 자유롭지 못해서 금속처럼 그렇게 나다닐 수 없다는 얘기인 것 뿐이지 이 안에서 전자는 자유로워. 이 안에서는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바깥으로 나다니는 게 힘든 거죠. 그냥 원자 핵 주변에서는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어. 원자 핵 바깥에, 원자핵의 영향력 바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 전자는 돌아다닐 수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가 가까이 오게 되면 얘가 가진 전자들이 전체적으로 이 플러스에 당겨져서 이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얘가 가까워져 있는 동안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유도돼요. 일종의 약간 전자기 유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생겨. 근데 이 상황에서 재밌는 점이 뭐냐면 얘와 가까이 붙어있는 얘도 그럼 어떻게 되게?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기는 바람에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거는 극성 분자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만약에 극성 분자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무극성끼리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이 가까워졌을 때 이 서로의 전자들의 반발력에 의해서 얘는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유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유발은 서로 반발력을 형성하는 유발이 돼. 근데 문제는 얘 옆에 있는 애는 요게 마이너스가 형성되는 바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형성돼서 여기는 인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무극성 분자는 이 무극성 분자끼리 가까워지거나 혹은 다른 쌍극자의 접근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순간순간 유발쌍극자가 되기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속 유발쌍극자가 만들어져요. 매 순간 유발쌍극자 유발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유발됐다가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상황인 거죠. 모든 입자들이. 그리고 이 유발쌍극자 개념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는 되게 단순하게 잠깐 일어나는 현상 같지만 입자들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한 명이 한 번만 유발되잖아? 그럼 다른 애들이 연쇄적으로 다 유발이 되거든?
그럼 얘가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애들이 연쇄적으로 유발된 것 때문에 오히려 메아리 치듯이 얘도 다시 유발이 되겠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들을 보면 실제로는 완전한 무극성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계속 유발쌍극자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매 순간 약간 우리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유발됐다 말았다 유발됐다 말았다 이러면서 있는 거지. 그래서 요 유발쌍극자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무극성끼리의 인력이 만들어지거든. 그리고 그 무극성끼리의 인력을 부르는 표현이 분산력입니다. 왜 이름이 분산력이냐? 저 분산력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얘 전자가 분산되는, 이 전자가 분산되는 힘, 분산되어 있는 혹은 분산되어 있는 구조로 인해서 생기는 힘.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이름이 분산력인 건 솔직히 저도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냥 일단은 그냥 이름이 저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 구조 안에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 분산력은 유발쌍극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이다. 이게 본질이고. 그리고 그럼 그 분산력은 어떤 거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에 의한 건 알겠는데 저 분산력의 크기가 서로 다 똑같진 않을 거거든. 그러면 그 분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어떤 걸까가 돼. 근데 지금까지 얘기해본 요소로 따져보면 전자가 많을수록 분산력이 클까요? 전자가 적을수록 분산력이 클까요? 그치? 얘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가 한쪽에 치우쳤다 말았다 하면서 유발쌍극자가 됐다 말았다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치우칠 전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이너스가 강하게 형성되겠지. 유발되었을 때. 그러면 옆에 있는 분자와의 인력도 그만큼 더 강하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분산력의 가장 핵심은 전자의 수입니다. 근데 전자의 수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물리량이 아니지. 그렇잖아. 전자의 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가 뭔지 정확하게 알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를 들어 헬륨은 헬륨 좋네요. 헬륨이라고 하면 헬륨의 전자수는 2개인 걸 아니까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물리적으로 물리량으로 알아낼 수 있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전자수를 물리량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차피 전자수는 뭐랑 같아? 양성자수랑 같죠. 그리고 양성자수는 뭘 결정해요? 원자 번호를 결정하긴 하지. 그 원자 번호를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원자량, 질량수를 결정하지. 근데 우린 지금 분자 단위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분자 전체의 전자수는 분자량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우리 분자량 할 때는 전자는 무시하는 거잖아요. 전자는 가벼워서.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량이 클수록 뭐가 많을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전자가 많을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분산력은 분자량과 완전히 비례하는 개념이 됩니다. 분자량이 클수록 전자수가 많을 거고 전자수가 많으면 유발쌍극자가 유발되었을 때 갖게 되는 인력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게 이제 분산력이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분산력이 재밌는 점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냈지만 무극성 분자는 어때요? 극성 분자죠. 쌍극자 입장에서는 어때? 쌍극자엔 분산력이 없을까요? 우리 지금 분산력의 본질이 뭐야? 분자끼리 가까워지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서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 치우침에 의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기는 거지. 얘네들도 결국은 본인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 뿐이지 결국 이 안에 전자들이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가까워지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마이너스는 더 강한 마이너스로 플러스는 더 강한 플러스로 일시적으로 심해지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유발 현상이 쌍극자한테도 계속 매 순간 똑같이 일어나요.
즉 분산력은 무극성에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분산력은. 그래서 분산력은 분자량에 비례하는데 이 분산력은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쌍극자든 무극성 분자든 전부 다 분산력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 자, 근데 여기서 쌍극자의 경우에는 분산력 이전에 이미 본인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구조라서 분산력이 아닌 원래 갖고 있던 전기적 인력이 있죠. 그래서 그걸 따로 떼서 부르기 위한 표현이 쌍극자 사이의 힘이라는 표현입니다. 쌍쌍힘이라고 부르든지. 이게 이제 쌍극자 사이의 힘이에요. 이게 이제 반대로 발수의 힘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요즘 저 안 쓸 거예요, 잘. 그래서 이 쌍극자 사이의 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쌍극자 사이의 힘은 이 극성 분자가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이 아니라 극성 분자의 인력은 분산력 더하기 쌍극자 사이의 힘으로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에 비해서 이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사이의 힘은 없는 거고 분산력만 가지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래 배웠던 뭐예요?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강한 인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우리 끓는 점이 극성 분자가 더 높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런 이유가 극성 분자는 쌍극자 사이의 힘을 추가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 극성 분자 중에서 아주 가벼운 분자량이 낮은 애들은 무극성 분자 중에서 아주 분산력이 큰 애들보단 끓는 점이 낮을 수도 있어요. 왜? 결국 분산력은 분자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분자량이 엄청 크면 분산력이 엄청 커질 수 있잖아. 그럼 쌍극자 사이의 힘도 결국은 그냥 얘도 힘이기 때문에 얘가 커져서 얘를 이길 만큼 커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 화원에서는 굳이 그 인식하고 풀어오진 않았지만 대부분 그런 비교를 시킬 때는 항상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분자량이 비슷할 때라는 게 보통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게 꼭 들어있어요. 분자량이 비슷할 때가 들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분자량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분산력이 서로 비슷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있냐 없냐가 되게 크게 작용하겠죠. 그 조건만으로 비교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우리는 다 인식해 줄 필요가 있어. 물론 비교시키진 않아요. 근데 분산력보다 기본적으로 쌍극자 사이의 힘이 조금 더 강한 힘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힘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다 플러스로 마지막에 수소결합. 혹시 수소결합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는 봤을 거고, 그렇지? 들어는 봤을 거고. 수소결합 들어본 거, 우리 아까도 했네. 그렇죠. 우리 생투도 아까도 했고, 맞아. 그거 했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수소결합이야 했던 내용 수소결합 자체가 뭔지는 아는데 수소결합의 본질이 뭐냐면 수소결합의 본질은 아주 극단적으로 강력한 쌍극자 사이의 힘이거든. 근데 수소결합은 그 쌍극자 사이의 힘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거의 이온결합 수준으로 강해지는 수준을 얘기합니다.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 분자 간의 힘, 분자 사이의 힘 중에서는 가장 강하고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분산력이 3등, 쌍극자 사이의 힘이 2등, 수소결합이 1등 이렇게 비교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분산력 3등, 쌍극자 사이의 힘 2등 그리고 수소결합이 1등이긴 한데 수소결합은 전국 1등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느낌으로 되게 세요. 거의 화학결합이랑 비빌 수 있는 물리결합력인 거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물이 분자량이 18밖에 안 되는데 분산력이 아주 작은데도 끓는 점이 100도씨나 되는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은 분산력은 정말 작은 편이거든. 그에 비해서 CO2는 물보다 분자량은 한참 크잖아요. 44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CO2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하에서 승화돼 버리잖아요.
그런 게 수소결합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수소결합엔 조건이 있어요. 그 수소가 아주 강한 결합력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수소의 전기분 성도가 2.1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 수소를 기준으로 수소보다도 한참 전기분 성도가 큰 애들과 수소가 결합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애들이 F, O, N. CL은 잘 안 해요. CL은 왜 빼냐면, CL의 경우에는 실제로 ACCL이 수소 결합을 안 하기도 하고요. 사실 CL의 그러니까 F 같은 경우는 4.0이고, 산소 같은 경우는 3.5, 질소는 3.0인데, CL도 3.0이잖아. 근데 얘가 질소와 결합했을 때와 얘가 염소와 결합했을 때 차이가 뭐냐면, 염소는 크고 질소는 작은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질소한테 뺏기면 한참 뺏겨버리는데, 염소한테 뺏기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뺏기지 않아. 염소 자체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해 볼게. 그럼 왜 결국 이 얘기가 연결되거든? 얘가 왜 수소결합을 하는지가? 이렇게 되면 얘가 이 FON한테 너무 강하게 전자를 뺏겨버리는 바람에 전자를 완전히 뺏긴 상태가 되는데, 수소는 전자를 완전히 뺏기면 뭐만 남아요? 양성자 하나만 남지. 원자 핵이 아니야. 중성자가 없기 때문에 양성자가 그냥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혼자 남아있다라는 거는 그 어떤 원자핵보다도 굉장히 강한 인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막 플러스 13 막 이렇게 띄고 있는 13번 누굽니까? 나트륨인가요? 그런데 나트륨이네요. 11이네요. 예, 13이면 알루미늄이구나. 네, 11. 뭐 이렇게 갖고 있는 나트륨. 이런 원자핵보다 제가 인력이 강하냐?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수소결합엔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이렇게 뺏겨서 여기 원자핵이 아니라 아예 양성자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다른 FON을 만났을 때 형성되는 게 수소결합입니다. 다른 이 수소와 직접 결합되어 있는 플로린, 산소, 질소를 만나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아주 강력하게 뺏어간 애, 아주 강력하게 뺏긴 애의 상태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주 강력하게 뺏긴 애, 아주 강력하게 뺏어간 애 상태지. 그럼 요 사이에서는, 요건 이제 이 사이엔 공유결합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요 사이엔 공유결합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는 뺏긴 애와 빼앗긴 애 사이에 아예 새로운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존재하게 됩니다. 화학적 상호작용이 아니지, 여기. 그래서 굉장히 강한 인력으로 연결이 돼요. 자, 이걸 말로 정리하면 수소결합은 결국 조건이 뭐냐? 일단은 수소가 직접 연결된 FON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FON과 직접 결합한 수소가 다른 입자의 FON, 수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 FON과 그 사이, 요 사이에서 형성되는 결합이 수소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수소결합은 조건 자체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은 잘 못하는데, 알코올 같은 걸 보면요, 알코올이 끓는 점이 물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알코올 정도면 끓는 점이 되게 낮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알코올, 에틸알코올이나 그러니까 에탄올이나 메탄올 이런 애들은 끓는 그 분자량이 걔네들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분자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끓는 점을 가지고 있어요. 에탄올 같은 경우는 70몇 도 부근일 거고, 그 다음에 메탄올 같은 경우는 30몇 도 부근인가 그럴 건데, 40몇 도 부근인가 그럴 건데, 체온 정도면은 바로 거의 다 날아가 버릴 정도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걔는 상온에서 액체잖아. 오히려 걔네보다 한참 무거운 상온에서 기체인 애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상온에서 기체란 얘기는 뭐예요? 끓는 점이 상온보다 낮다는 얘기지. 그래서 에탄올이나 메탄올 이런 애들만 해도 걔네들 다 어때? 에탄올, 메탄올 예시를 왜 들었겠어? 걔네들 뭐예요? OH 기를 갖고 있잖아. 이거 뭐 할 조건이야? 수소결합할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비슷한, 혹은 분자량이 자기보다 훨씬 큰 애지간한 애들보다도
굉장히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게 수소결합이에요. 가장 강한 힘. 근데 밸런스가 아예 안 맞아. 정말 너무 강한 힘이 되는 거죠. 나머지 두 개의 힘에 비해서 정말 아주 강한 힘이 됩니다. 근데 사실 수소결합은 반대로 그 쌍극자 사이의 힘이랑은 직접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해진 쌍극자 사이의 힘에 가까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저 세 가지의 개념이에요. 분산력과 반데르발스의 힘과 수소결합과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 분산력은 그냥 유발쌍극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전기적 인력이다. 그래서 분산력은 분자량의 영향을 받는데, 근데 분산력은 보편복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두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근데 이 쌍극자 사이의 힘은 쌍극자만 추가로 갖게 되는 힘인 거죠. 근데 저거는 정체는 이미 우리가 계속 알고 있었던 그 극성 분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이 되는 거고, 수소결합은 그 쌍극자 사이의 힘이 아주 극단적으로 강해진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그 극단적으로 강해지는 조건이 수소와 FON이 직접 결합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결합된 상태로 그 수소가 다른 또 수소와 결합한 FON, 직접 결합되는 저 FON과 수소 사이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 분자의 수소 결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름은 수소 결합인데 수소끼리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이 있으면 물 분자가 이렇게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이렇게 먼저 그립시다. 이렇게 물 분자가 있으면 얘와 수소 결합하는 물 분자는 여기에 수소가 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소가 옵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산소가 와요. 그래서 수소 결합은 요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물론 그래도 수소 결합이 아무리 세봤자 아무리 그래도 공유 결합보단 약하긴 해. 이 결합보단 약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물리적 결합력 중에서는 아주 강한 편에 속한다. 됐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으로 넘어온 게 그냥 자연스럽게 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물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물이 갖는 성질의 대부분은 이 수소결합 때문에 생겨요. 딱 두 가지 이유인데, 수소결합과 그 물의 특이한 이 구분형 구조, 이 두 가지 때문에 생기는 일이 대부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얼음이 물 위에 뜨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정말 당연하지 않거든.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어떤 물질을 갖다 놔도 그 물질의 고체 상태와 그 물질의 액체 상태를 같이 놓으면 고체 상태 쪽이 가라앉아요. 우리 밀도가 뭐야? 우리 가라앉는 게 뭐야? 가라앉는 쪽의 밀도가 큰 거지. 근데 밀도는 뭐예요? 빽빽한 정도거든. 근데 고체가 더 빽빽해요? 액체가 더 빽빽해요? 고체가 더 빽빽해요. 그러니까 서로 물질이 다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같은 물질 사이에서는 그 물질의 고체 상태가 그 물질의 액체 상태보다 밀도가 커야 맞아. 그래서 물 빼고 그 어떤 물질도 본인의 고체 상태가 본인의 액체 상태 위에 뜨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만 그래요, 물만. 근데 왜 이 얼음이 물 위에 뜰까? 즉, 왜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게 되느냐가, 지금 물이 이렇게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수소 결합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 수소 결합 때문에 옆에 산소도 이렇게 와서 수소 결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산소가 또 와서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림을 개떡같이 그리긴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그렸어야 되나?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육각형을 띠게 됩니다. 얘네들이 여기 산소에서 나온 요 수소가 다음 산소와 수소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치? 근데 그 산소가 심지어 구분형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배치되어서 수소 결합이 되어야만, 좀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만
서로 완벽하게 수소결합을 딱 형성해서 육각형으로 만들어지고 고체가 돼요. 그럼 이 안은 빈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밀도가 작아집니다. 이게 그냥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는 양자역학을 알게 되면서 다른 물리적 이유도 추가적으로 많이 있음을 알게 되긴 했는데, 근데 그런 요소는 너무 어려우니까 빼고 일단 화학적으로 우리는 딱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걸로 봅니다. 그래서 수소결합과 이 100 몇 도냐? 104.5도. 104.5도의 결합각을 가진 이 구분형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이 하모니라고 해야 될까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런 육각형의 구조의 가운데가 비게 만들어서 실제로 물 분자끼리는 이 얼음보다 물은 서로 형성되어 있는 수소결합의 개수가 적어요. 왜냐면 애들이 기본적으로 입자가 서로 좀 더 자유로우니까 이 수소결합이 강하게 형성되지 않고 좀 약하게 느슨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온도가 높아서 입자들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서로 자주 움직이니까 수소결합이 잘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세게 형성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물 상태에서는 이렇게 딱 육각형으로 균일하게 배치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서로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이 안에 빈 공간까지 그냥 물 분자가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이렇게 서로 육각형으로 배치되어 있지도 않고. 근데 얼음이 되어버리면서는 얘가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서 입자들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수소결합이 더 강하게 형성되거든. 이 입자끼리 서로 잘 배치가 되니까. 그런데 딱 그 수소결합을 하면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완벽하게 수소결합을 서로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물의 밀도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온도, 밀도, 원래는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가 0이어야 되는데 0도씨를 한 요 정도로 둘게요. 그래야 설명을 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얘가 밀도가 얼음을 기준으로, 요 0도씨를 기준으로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선 얼음일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물체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밀도가 작아져요. 이건 여러분들 아는 사실이지 않아? 왜 밀도가 작아져? 열팽창.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들의 제자리 운동성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그 운동성이 줄어드는 게 곧 부피를 감소시킵니다. 부피가 감소되면 죄송합니다. 밀도가 커지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커져야 돼요. 어머나 세상에, 부피가 작아진다지 밀도는 커져요. 그래서 온도가 작아질수록 밀도가 커져야 되거든. 그래프를 잠깐만. 너무 근데 조금 길게 낮게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0도씨의 얼음이 아니라 물의 밀도는 한 2쯤. 보통 여기에 보면 이렇게 물결 표시되어 있거든. 생략되어 있음. 이렇게 해서 꽤 차이가 커. 그래서 요 위에 물의 밀도가 오게 됩니다. 그럼 혹시 예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배웠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물이 얼음이 될 때 부피 변화랑 물이 수증기가 될 때 부피 변화 혹시 배워본 적 있어? 보통 물이 부피 아니고 수증기가 될 때 부피 변화. 물이 수증기가 될 때 보통 1000배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에 100도씨의 1리터의 물을 떠다 놓고 그게 수증기가 될 때까지 그대로 온도 100도씨 유지하면서 기다려 보면 1000리터가 돼요. 수증기 1000리터가 돼. 근데 물이 얼음이 될 때는 1.1배로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얼음일 때가 부피가 더 커지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돼. 자, 그럼 반대로 또 물도 어때? 물은
다시 물 상태에서 온도를 계속 올리면 밀도가 계속 줄어야 되겠죠. 이제. 그렇지? 결국은 고체일 때도 마찬가지고 액체일 때도 마찬가지고 지체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가 작아질 건데 물의 밀도는 이렇게 돼요. 여기 생략 구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여기서 밀도가 아무리 낮아져봤자 이 얼음의 밀도랑 만나진 않아요. 이거보다 한참 높아야 되는데 여기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대충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가 몇 도씨냐면 4도씨예요. 이 물에서 재밌는 점이 물, 얼음, 수증기, 물의 어떤 상태를 갖다 놓든 전부 다 통틀었을 때 가장 밀도가 높은 상태가 4도씨에서의 물이에요. 그 어떤 얼음도, 그 어떤 다른 온도의 물도, 수증기는 당연히 밀도가 한참 낮을 테니까 수증기는 빼도 되겠지. 그 누구도 4도씨의 물보다 밀도가 클 수가 없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되는데 그래서 호수가 바닥까지 안 얼어. 왜냐면 호수에는 0도씨, 한참 겨울이 되면 0도씨, 막 영하의 1도씨 이렇게까지 물이 내려갈 수는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떠버리지. 그래서 위에 얼음이 떠 항상. 그래서 위부터 얼어요, 물은. 오히려 4도씨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계속 밑엔 4도씨의 물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결국 위에서부터 얼어가다 보면 이게 밑에가 영하 4도씨인, 여기 4도씨인데도 결국은 나중에는 4도씨보다 떨어져서 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얼음엔 아까 여기 중간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얼음은 단열 능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원래 그 유리창 같은 거 할 때, 유리창하고 유리창 사이에 진공으로 만든다던가, 이렇게 만들면 단열 능력 굉장히 뛰어나서 우리 요즘엔 집은 대부분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딱 그것처럼 얼음은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안에 빈 공간이 워낙 많은 구조라서. 그래서 얼음이 위에 두껍게 어느 정도 얼고 나면 그 밑에는 어차피 4도씨의 물이 다 그냥 놓여 있습니다. 온도를 얘네가 빼앗길 수가 없어. 물이 위에 얼음이 단열을 해주니까. 그래서 항상 얼음은 밑에는 물이 흘러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물은 밑에서부터 얼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맨 밑에는 항상 4도씨여야 돼. 항상 4도씨가 제일 무겁기 때문에 맨 밑에 가라져 있는 건 항상 4도씨입니다. 그게 당연히 세상에 되게 중요해. 왜?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겨울을 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우리 민물에 사는 생물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물이 밑에까지 얼 수 없는 게 가장 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물은 4도씨에서 밀도가 크고 밀도가 제일 크고 오히려 얼음이 될 때 밀도가 작아지는 아주 우주에서 물 말고는 이런 물질이 아예 없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물에서의 제일 핵심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가볍고 편한 내용들, 좀 그냥 이야기거리에 가까운 내용들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뭐냐면 물의 성질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 만한 게 뭐 그런 거야. 끓는 점이 아주 높다. 뭐 이런 거는 왜겠어? 수소결합 때문이겠지. 어느 점이 아주 높다. 왜겠어? 수소결합 때문이겠지. 이런 단순한 건 빼고 딱 두 가지, 표면 장력과 그리고 모세관 현상. 이 두 가지만 다루면 되는데, 자,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지는 알잖아. 그쵸? 표면 장력 뭐예요? 우리가 흔히 표면 장력을 하면 표면 장력이라는 힘의 본질은 잘 몰라도 그 물 이렇게 따라 보면 물 이렇게 컵 위에 따르면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데까지 따를 수 있는 그거요. 그쵸? 그거 표면 장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딱 그게 표면 장력의 본질이 맞습니다. 확인하기 제일 쉬운 게 맞아요. 실제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건 표면에서 작용하는 장력이라고 하는 건 뭐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표면에서 잡아당기는 힘인데
이게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서로 수소결합을 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물 분자끼리도 얼음이 아니고 물에서도 수소결합이 강하게 형성되지 않을 뿐 계속 수소결합이라는 힘이 존재는 하거든요. 근데 안쪽에 들어있는 물 분자들끼리는 서로 그냥 주변에서 다 수소결합으로 잡아당기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데 표면에 있는 애들은 어때? 위쪽에서는 더 이상 잡아당기는 물 분자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놓으면 물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때까지 이렇게 받아놨어. 그러면 여기 아예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은 요 위에서 얘네들을 잡아당기는 물 분자가 없잖아. 위쪽에서 형성되는 수소결합은 없단 말이야. 근데 아래쪽으로만 그래서 수소결합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래쪽으로 정말 강하게 잡아당겨지는 구조라서 저렇게 볼록 튀어나왔는데도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밑에서 워낙 강한 수소결합이라는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서 저 볼록 튀어나올 때까지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야. 물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그냥 표면 장력이에요. 한마디로 표면 장력이라는 건 현상이고 본질은 결국 표면 장력조차도 그냥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뭐 별도의 또 다른 힘인 건 아닌 거지. 근데 그래도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는 걸 정의할 수는 있어요. 자, 어떤 물질이 가운데서 그 물질의 주변을 아주 세게 잡아당기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그 물질의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머리통 속에 갑자기 이 머리통 주변에 이 머리통 껍데기를 엄청 강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돼? 머리통이 찌그러들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머리통이라고 하는 이 머리통의 표면을 최소화하게 되는 힘은 결국 이 머리통 중심에서 이 머리통 바깥쪽을 잡아당기는 힘이 되거든. 정확하게 지금 표면 장력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이라는 게 물의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별 쓰잘데기 없는 표현이에요. 그냥 말만 번드르르 한 거지. 사실 그냥 엄청 강한 수소결합 때문에 밑에서 잡아당기고 있어서 내가 여기 지금 막 위태롭게 난간에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나는 떨어지지는 않더라. 밑에서 하도 세게 잡아당기고 있으니. 약간 이런 개념에 가깝지. 결국. 그래서 표면 장력은 이 정도가 되는데 표면 장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자, 그러면 이 똑같은 요 물을 볼록 튀어나오게 하는 거를 10도씨의 물로 하는 거랑 20도씨의 물로 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볼록 튀어나오는 정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설명하던 내용 안에 힌트는 다 있었어. 여기서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그러면 활발해질수록 수소결합이 형성되기가 어려워. 강하게 형성되기가 어려워. 오히려 그래서 얼음일 때 수소결합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는 이유가 얘네들이 이제 거의 운동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되니까 잘 배치가 될 수 있어서 수소결합이 강하게 형성되는 거란 말이야.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입자가 갖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입자끼리의 결합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고, 반대로 온도를 높이면 입자가 갖는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 입자끼리의 결합력보다는 입자 자체가 가진 에너지가 영향력이 더 큰 거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면 장력이 크려면, 그래서 표면 장력이 커서 우리가 더 물을 볼록하게 담으려면 온도가 낮을수록 더 좋아요. 온도가 낮으면 이 입자들이 가진 힘보다 이 표면 요 수소결합에 의해서 서로 붙잡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 장력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실험도 있어. 유리판이나 이런 플라스틱판 같은 거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리는데 0도씨 물방울, 10도씨 물방울, 20도씨 물방울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잖아? 그러면 0도씨 물방울은 엄청 동그랗게 만들어지는데 10도씨 물방울은 좀 펑퍼짐하게 만들어지고요. 20도씨 물방울은 그거보다 훨씬 펑퍼짐하게 만들어져요. 동아리에서 주머니가 있는데. 그게 표면 장력 실험입니다. 그게 표면 장력이 온도에 온도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됐죠? 그게 이제 표면 장력이 돼. 그리고 이제 표면 장력에서 모세관 현상이 같이 연결이 되는 개념인데, 모세관 현상은 이제 뭐냐면, 이 표면 장력 중에서 표면 장력이랑 직접적으로 상관되어 있지는 않은데, 유리판에 물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랑 플라스틱에다가 물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보통 플라스틱에 떨어뜨린 게, 더 펑퍼짐하게 나오거든요. 유리에 떨어뜨린 것보다. 맞나?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저 이유가 뭐냐면, 쟤는 표면 장력이랑 직접적으로 상관돼 있다기보다는 밑에 저 바닥의 성분과 물의 친화도가 어느 정도로 표면 장력을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저 입자가 물과 친하면 친할수록 물끼리 잡아당기는 걸 심하게 방해할 거 아니야. 쟤네들이 물을 잡아당겨서. 그러면 이 입자가 펑퍼짐하게 퍼지게 되고, 물끼리.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밑에 요 판의 입자들이 물과 사이의 인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아예 이제 잡아당기지 못하고 물끼리 뭉치는 게 더 강하게 돼서 물방울이 더 볼록하게 만들어지게 되거든. 이게 우리 유리관에서 물을 보면요, 물이 이렇게 안에 물 표면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 아니거든? 본 적 없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물의 양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양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눈금 이렇게 체크할 맞아요. 눈금 체크할 때 그래서 저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 볼록 올라가 있는데 말고 밑에 면을 기준으로 재야 되고, 저기에다가 시선을 맞추고 재야 되거든. 근데 저 양쪽에 이렇게 볼록 올라가 있거든. 저 이유가 뭐냐면, 저 구간에서는 표면 장력도 있지만 저 양쪽 끝에서는 잡아당기는 물 분자에 의한 표면 장력보다 양쪽 그 관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을 구성하는 물질과 물 분자의 인력이 작용해서 물 분자들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유리관이 아니라 물과 정말 안 친한 약간 기름 파이프 같은 그런 물질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을 담아 놓잖아? 물을 이렇게 해서 똑같이 관찰해 보자. 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오히려 주변과 안 친하니까 양쪽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표면 장력 때문에 오히려 볼락 튀어나오게 돼. 표면 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표면 장력보다 오히려 주변의 요 관의 성질과 관의 성분들과 인력이 더 강해서 이렇게 안으로 오목하게 만들어줘요. 요거 물을 딴 거랑 비교해서는 보기 힘들어도 그 수은, 우리 유리관 안에다가 수은 집어넣어 보면 수은 표면 저렇게 되거든. 그게 수은 내부의 수은끼리의 서로의 표면 장력보다 주변의 수은과 유리 사이의 그 인력이 너무 약해서 수은의 표면 장력만 엄청 강하게 작용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수은은 물처럼 이 표면 장력이 강하진 않으니까 저렇게 심하게 튀어나오진 않긴 하는데, 아무튼. 근데 여기서 모세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얘가 충분히 넓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충분히 좁잖아. 엄청 좁은 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가 양쪽 끝이 이렇게 볼록 올라가. 왜 올라가냐면 여기 관과 물 사이의 인력이 강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물 표면이 여기 있었어. 그래서 여기 올라갔어. 근데 얘가 너무 통로가, 요 관이 충분히 좁으면 위에서 가해지는 압력의 총량이 적거든. 그치? 압력이라고 하는 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서 넓고 좁고에 원래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방금 얘기한 건 총량. 그러니까 그 면적까지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가해지는 양을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훨씬 적은 압력이 가해지거든. 그 압력을 표면 장력이 이길 정도가 되잖아? 그럼 수면이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수면이 올라갔어. 근데 문제는 수면이 올라가도 표면 장력보다 양쪽 관과의 인력이 더 강하잖아.
그럼 양쪽이 또 이렇게 싹 올라가거든? 근데 여전히 압력에 비해서 얘가 표면 장력이 더 강하면 그래서 따라 올라가요. 그리고 양쪽이 또 올라가? 그리고 표면 장력 때문에 또 따라 올라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어떤 시점이 오냐면 계속 올라가다 보니 어떤 시점, 특정 시점에 도달하면 양쪽이 올라갔지만 더 이상 이제 얘가 압력을 못 이기는 시점이 와요. 거기서 멈추거든. 그게 모세관 현상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모세관 현상은 여러분들 알죠? 뭔지. 우리 음료에다가 빨대 꽂아 넣으면 음료 표면보다 빨대 안에 음료가 더 높이 올라와 있잖아. 그게 모세관 현상이거든. 그게 이루어지는 원리가 방금 얘기한 그겁니다. 물이 그 빨대관의 인력으로 인해서 빨대관과 물 사이의 인력으로 인해서 양쪽에 올라가면 표면 장력으로 당겨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멈추는 시점은 더 이상 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시점에 멈추는 거지. 그래서 관이 좁으면 좁을수록 모세관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요. 압력의 총량이 작아지니까 이 물이 표면 장력으로 그걸 이기고 올라가기가 쉬운 거지. 반대로 관이 좁으면 좁을수록 표면 장력이 강해지는 것도 있는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표면 장력이 약하게 나타나겠지. 아니, 모세관 현상이 약하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차가운 음료보다는 뜨거운 음료가 이 빨대를 타고 올라와서 위에 이렇게 수면에 올라와 있는 그런 현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차가운 음료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모세관은. 그래서 이 모세관 현상의 본질이 저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이해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 모세관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주기도 하냐면, 그럼 저 관을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물을 끝까지 올려버리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휴지나 수건의 원리예요. 휴지 같은 경우는 어때? 물이 바닥에 이렇게 흥건해져 있을 때 휴지 끝을 이렇게 싹 대. 그리고 휴지를 저 위에다가 달아놓고 휴지 끝을 저기다 싹 대기만 해도 끝까지 빨려 올라간단 말이야. 그거 휴지가 사실 그 안에 보면은 굉장히 얇은 섬유들이 그렇게 휴지 모양으로 짜져 있는 거거든. 그 섬유 하나하나가 모세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모세관 현상으로 쭉 빨려 올라가요. 타고 올라가.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돼? 휴지가 다 젖을 때까지 그냥 계속 물이 빨려 올라가죠. 빨려 올라가지. 그게 모세관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 주는 거지. 휴지가 수분 흡수를 잘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야.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건도 마찬가지야. 수건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털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털이 막 부승부승 되어 있는 그 이유가 그 털 하나하나가 모세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 주기도 해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물에 대한 내용이 아마도 끝일 건 같은데 빼먹은 게 있을까 봐요. 이거는 잠깐 확인 좀 해볼게. 증기압력은 이미 우리 그쵸 용액할 때 이미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비열. 비열은 뭔지는 알잖아. 비열이 뭔지는 아니까 거기 지금 보면은 좀 재미있을 만한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첫 페이지에 물의 밀도와 부피 변화 4도씨, 물은 4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부피가 증가하고 이런 거는 이제 방금 얘기한 걸 그대로 해놓은 건데 그 밑에 물에 끓는 점, 물은 수소결합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비슷한, 물의 기화열, 물은 수소결합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비슷한, 물의 비열, 물은 수소결합하기 때문에 다 그냥 수소결합이 원인입니다. 사실 결국 얘네들은 지들끼리 결합하는 그 결합력인 수소결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특징들이 생겨. 근데 비슷한 다른 애랑 비교해보면 물은 이런데 왜 NH3나 HF는 안 그러냐? 왜? 얘네들은 뭐가 아니니까? 구분형이 아니라서. 또 물과는 다른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천체 물리학자들도 그렇고 어떤 생명과학자들도 되게 자주 하는 얘기가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 기적적인 물질이라고. 우리가 생명의 필수 조건으로 물을 보는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요.
물 빼고 물을 제외한 그 다른 어떤 물질도 갖지 못하는 아주 특이한 성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는 걸로 쭉 해보면 되겠고. 오! 그 모세관 현상 그림 보시면 그거 수은 유리 모세관 봐봐. 이게 되게 재밌어. 이게 되게 재밌는데 수은은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오히려 수면이 내려가 버려요. 아, 끌고 내려가. 끌고 내려가 버려서. 얘는 방금 그 물에서는 그 물의 표면 장력이 끌고 올라가는 개념이잖아요. 얘는 오히려 그 끌고 내려가는 거야. 똑같이 수은 얘는 표면 장력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야 오히려. 얘는 봐봐. 왜냐면 표면이 요 위에 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걸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야 표면이 축소되는 과정이지.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얘를 여기까지 내려서 일자로 만들어야 마찬가지로 표면이 수축되는, 표면이 최소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졌을 때는 내려가게 돼요. 이렇게 됐다가 또 안 친하니까 이렇게 됐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요. 얘는 요 관 안쪽의 압력이 아니라 바깥쪽의 압력을 못 견딜 때까지 일어나는 일인 거지 보통. 근데 얘는 안쪽의 압력을 이길 때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지. 이런 건 좀 재밌는 설명이라서 한번 해보면 좋겠네 했고, 그 밑에 증기압력은 이미 설명을 한 부분이니까 이제 고체로 넘어가면 되겠다. 아이고 바쁘다. 세영이 중간에 졸렸던 것 같은데. 근데 안 졸리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일요일 밤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참 피곤하기 참 좋은 조건이긴 하지. 여기서 잠깐 뇌를 식힐 겸 이거는 그냥 사이드 잠깐 재밌는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고체 얘기를 돌아가서 해볼게요. 자, 고체. 얘는 주제가 고체긴 한데요. 고체라기보다는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고체에 대한 이야기가 맞긴 하거든. 그렇지? 모든 물질은 언제 결정을 이뤄? 라고 하면 고체일 때만 결정을 이뤄요. 우리가 화원에서 다뤘던 그 결정, 원래는 화원에서는 결정이 아니라 결합을 다루는 거긴 한데 우리 결정 얘기도 하잖아요, 결국에. 그 결정들은 다 고체일 때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화원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다 이제 그냥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금속 결정의 특징, 이온 결정의 특징, 그 다음 공유 결정의 특징,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의 특징, 분자 결정의 특징, 이런 것들. 근데 그건 결국 금속 결정의 특징은 금속 결합의 특징, 그리고 이온 결정의 특징은 이온 결합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화원에 떴는 내용은 진짜 그대로 다시 다 올라오거든. 전기전도성까지도 화원에서 하던 얘기 그대로 올라옵니다. 금속 결합한 애들은 전기전도성이 있잖아. 금속 결정도 그래서 그렇게 전기전도성을 가져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걸 맨 마지막에 하고 오히려 요 화투에서 추가된 내용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입니다. 뭐냐면 결정을 이루는 고체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을 이루지 않는 고체로 나누는 건데, 얘네들은 어떤 성질, 본질로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고체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지금 결정을 이뤘어. 근데 얘는 결정을 이루지 않고 그냥 고체가 됐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질도 조건에 따라서 결정성 고체가 될 수 있고 비결정성 고체가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암석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암석 배울 때 그 유문암질 그니까 심성암이랑 화산암? 화산암 맞나요? 화산암. 심성암이랑 화산암 차이 기억해? 심성암은 깊은 곳에서 굳어서 이렇게 결정이 생기고, 화산암은 얕은 곳에서 빨리 굳는 바람에, 그렇죠? 밖에 표면에서 빨리 굳는 바람에 결정이 안 생기고. 그냥 그 얘기예요. 실제로 모든 물질이 그래.
근데 그게 제대로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정성 고체는 그 안에 서로 이루어져 있는 화학 결합이든 아니면 분자 간의 힘이든 아무튼 그 결정을 이루는 결합력이 서로 다 똑같은 길이로 형성된 걸 결정성이라고 해요. 왜냐면 서로 다 똑같은 길이로 형성이 되면 규칙적인 구조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그걸 결정성 구조라고 하고 결정성 고체라고 하고요. 근데 비결정성 고체는 뭐냐면 그 결합이 서로 똑같은 길이가 아니게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진 걸 비결정성 고체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배가 고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나뉘는데 여기서 결정성하고 비결정성이 나뉘는 그 요소에서 가장 비교하기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결정성 고체하고 비결정성 고체 똑같은 SiO2인데 결정을 이루는 석영과 결정을 이루지 않는 유리를 비교해보면 좋거든. 자, SiO2는 원자 결정입니다. 얘는 분자 결정이 아니라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iO2라는 분자가 있고 SiO2라는 분자가 있어서 SiO2와 SiO2 사이에 분자 간의 힘으로 이게 아니라 규소 하나는 항상 산소 둘과 공유 결합을 하면서 이게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가 다시 또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모든 규소와 산소가 서로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 이게 SiO2의 구조거든. 근데 석영 이 결정성의 상태는 이 모든 결합이 다 똑같은 길이로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규칙적으로 딱딱딱딱딱 들어맞아서 이쁘게 생긴 상태가 돼요. 실제로 우리 석영이 뭐야? 영어로 크리스탈이거든. 수정. 그래서 얘는 굉장히 그 균질한 어떤 결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결정성 고체의 가장 중요한 화학적 특징은 뭐냐면 녹는 점이 일정해요. 근데 유리는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합의 길이가 서로 달라. 똑같이 SiO랑 O랑 결합하는데 얘는 더 짧고 얘는 더 길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결합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결합이 막 서로 중구난방되어 있거든. 그러면 석영처럼 그렇게 규칙적이고 딱 이쁘게 생긴 구조는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얘가 짧은 결합일수록 결합력이 강한 거고 긴 결합일수록 결합력이 약한 거거든. 그래서 석영은 특정 온도가 되면 모든 결합이 다 동시에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녹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유리는 일정 온도가 도달하면 긴 결합들 먼저 끊어져요. 그래서 온도가 서로 다른 점에서 결합이 서로 따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유리는 이게 좀 재밌는 점인데 그 결과 유리는 열에 강하게 돼요. 왜 유리가 그 결과가 왜 열에 강하다가 되냐면 기억하시겠죠? 상태 변화하는 동안은 온도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물질이 상태 변화하는 동안은 온도 변화가 없거든. 네.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물질의 상태 변화 동안은 그 상태가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를 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흡열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요 화원 마지막에도 잠깐 했던 얘기인데 흡열이라고 하는 건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열 에너지가 아닌 형태로 써먹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열해서 이 결합력이 끊어질 때는 열 에너지로 들어왔지만 결합을 끊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나 다른 에너지 형태로 변환되는 거야. 열 에너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가 일시적으로 멈추거든.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이 결합이 끊어질 때. 근데 석영은 어때? 결국 특정 온도가 되면 모든 결합이 동시에 끊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온도까지 올라만 가면 모든 결합들이 끊어지면서 구조가 깨지기 시작하거든. 근데 유리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온도가 안 올라가고 멈추는 구간이 생겨버립니다. 왜? 긴 결합만 끊어지거든. 근데 짧은 결합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전부 다 녹아내리진 않겠죠. 그래서 유리 같은 비결정성 고체를 보면 열에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유리가 열에 강한 이유예요.
유리가 열에 강한 게 온도가 변하다가 중간부터 온도가 변하지 않는 시점이 생겨. 긴 결합들이 끊어지면서. 그게 열에 강하다는 뜻이야. 거기서는 그 동안은 우리가 아무리 열을 가해줘도 유리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비결정성 고체의 특징입니다. 결정성 고체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비결정성 고체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거든? 그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열에 강하게 돼요. 일단 이렇게 화투에서 정리는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아마 이 내용도 바뀌었을 거예요. 새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 말고 다음 교육 과정에서 바뀌었을 건데 왜냐면 요즘은 유리를 아예 고체가 아니라고 보는 게 좀 더 정설이 돼버려서. 요즘은 유리를 고체라기보다는 고체는 고체지. 근데 이런 결정성, 비결정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엿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고체로 보는 혹은 아예 점성이 엄청나게 높은 액체로 보는 시선도 있으니까 지금은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일단은 아직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상에서는. 그렇게 되겠고요. 그 밑에 여러분 프린트 기준으로 그냥 보면 그 밑에 있는 거 분자나 분자 결정, 원자 결정, 금속 결정 이런 거는 우리 화원에서 했던 거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은 좀 내려놓고 그 밑에 이거 표 있잖아요. 결정별 전기전도성. 요거는 기억나? 그래도 이거 비교적 화원에서 최근에 했던 거잖아요. 한지 아직 6개월이 됐다. 얼추 된 것 같긴 해. 이 시험을 본지부터는 6개월이 안 되긴 했는데 요 내용을 한 시점으로부터는 6개월이 된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빨리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도 전기 전도성 자체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고체 상태, 즉 결정 그 자체로의 전기 전도성은 금속 결정밖에 없어.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전류가 흐른다의 조건은 전자의 이동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도선에서의 얘기고 실제로는 마이너스 극이 전자를 버릴 수 있고 플러스 극이 전자를 얻을 수만 있으면 전류는 흐르거든. 그 중간에 진짜로 전자가 이동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받아줄 애가 있으면 되고요.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뱉어줄 애가 있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금속은 애초에 금속 안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풀려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서 얘는 진짜로 도선을 연결하고 있는 개념에 가까운데 나머지 분자 결정, 원자 결정, 이온 결정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전자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분자 입자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그 분자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야, 전자들이. 그래서 마이너스 극한테 전자를 받아줄 수도 없고 플러스 극한테 전자를 뱉어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분자 결정이나 원자 결정이나 이온 결정은. 근데 그걸 열을 가해서 녹여서 액체 상태가 되면 이온 결정은 전기 전도성이 생기지. 왜? 이온 결정은 원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양이온과 음이온끼리 서로 강한 인력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마이너스 전극이나 플러스 전극이 와도 전자를 뱉어줄 수가 없는 구조인데 얘를 열을 가해서 녹이면 얘들이 서로 이렇게 강하게 붙어있지 않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마이너스 극에서 이 플러스 요 양이온들이 내가 전자 받아줄게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 플러스 극에서는 이 전자들이 내가 전자 뱉어줄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온 결정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는데 그게 녹아서 이온 결정이 아니라 그냥 이온 결합 액체 상태가 되면 그럼 전기전도성이 생긴다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수용액은 어때?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수용액은 이온 결정 같은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로 전기전도성이 생기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물에 녹이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풀어져서 자유로워지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고. 근데 금속 결정이나 원자 결정은 아예 물에 녹지 않는 거고. 분자 결정은 수용액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전도성이 없는데. 근데 예외. 뒤에 비고는 꼭 비고 다 예외네. 예외라고 적을 걸 비고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산성 분자들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산성 분자들은 물에 녹이면 이온화되죠. 그러니까 결국 물에 이온이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가 결국 조건이거든. 그래서 산성 분자면 전기가 흐려요. 근데 우리 물의 자동 이온화를 배운 입장에서 순수한 물도 그래서 전기전성이 있어요. 증류수에도 전류 흐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증류수, 물은 분자 결정 물질의 액체 상태로 봐야 되잖아. H2O는. 그러면 전기전성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 또. 그러면 전기전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를 할 때, 근데 우린 그러니까 정말 세심하게 정말 원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면 전류가 흐르는 건 맞는데 그냥 안 흐른다고 얘기하면 돼. 왜냐면 그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아요. 왜? 알다시피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밖에 안 되잖아. OH-도 그렇고 H+도 그렇고. 너무 양이 적어서 어차피 전류가 정말 미약하게밖에 안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단위세포가 되게 중요한데, 단위세포 요게 그 화투에서 우리 개념 설명으로 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단위세포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문제 보는 거 이런 건 이제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이렇게 할 거니까 그때는 이제 진도는 오늘까지 다 나가고 다음 주부터 문제 푸는 걸 위주로 같이 많이 해볼 건데, 자 이제 이 결정성 고체들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아주 많은 경우에 격자 구조를 띱니다. 격자 구조가 뭐냐면 이게 직육면체긴 한데요. 여러분들 눈을 속이세요. 이거 정육면체로 그냥 속여주세요. 이게 정육면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보통 결정성 고체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정육면체가 여러 개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요게 엄청 여러 개가 막 쌓여 있는 게 하나의 전체 덩어리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안에서는 결국 이 정육면체가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육면체가 반복된다를 격자 구조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얘가 격자처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지. 자, 근데 이 격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격자를 우리 기준으로 삼아주는 게 뭐냐, 요 꼭지점에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이렇게 입자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입자들이 오니까 그 안에는 따로 입자들이 없고 여기 꼭지점에 이렇게 입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입방 격자를 하나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격자가 엄청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구조로 보는 건데, 근데 그럼 이 하나의 격자에는 입자가 몇 개 들어있는 겁니까? 몇 개 들어있는 거야? 꼭지점은 8개지. 그럼 하나의 격자에 입자가? 어때요? 8개가 맞을까 틀릴까? 간단하게, 자, 8개라고 생각해봐. 자, 8개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화면 안 들어가는데? 아, 대충 이렇게만 해놓을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그럼 입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정육면체가 4개 있으니까 입자가 32개인가? 아니지. 왜? 우리가 이걸 그냥 한 개당 8개라고 생각해서 이걸 48에 32를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여러 번 세죠? 여기 그치, 여기 이런 게 공통적으로 세지지. 그래서 우린 이 단순 입방 격자 구조를 셀 때, 이 구조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여기 꼭지점에 있는 전자는 여기 꼭지점에 있는 입자는 항상 8분의 1개로 셉니다. 왜냐면 이 입자 하나를 몇 개의 정육면체가 공유하게 돼? 하나, 옆에 둘, 그리고 위에 여기도 셋, 요 옆에 4개에다가 앞으로도 있잖아. 그래서 앞에 4개까지 해서 총 8개의 정육면체가 하나의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지. 그래서 이 꼭지점에 있는 전자는 하나를 셀 때 8분의 1개로 세줘요. 근데 꼭지점이 몇 개야?
8개. 그럼 격자 하나당 입자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죠. 지금 얘기한 이게 이게 단순 입방 격자 구조가 돼요. 그래서 단순 입방 격자 구조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정육면체에다가 직육면체네요. 대충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육면체에다가 여기 꼭지점에 입자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구조지만, 그래서 이 단순 입방 격자 구조에는 입자가 몇 개? 한 개. 왜? 이게 8분의 1개씩 총 8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 입방 격자 구조가 되고요. 근데 이 격자 구조에는 단순 입방 격자 구조 말고도 뭐가 있냐면 면심 입방 격자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 면심 입방 격자는 뭐냐면 요 똑같이 꼭지점에 입자가 하나씩 있는데요. 말고 면 가운데도 하나씩 입자가 들어가. 그러면 이 면으로만 따지면 정육면체는 면이 몇 개고? 6개죠? 육면체. 그렇죠? 6개고. 근데 이 면마다 하나씩 입자를 갖게 되면 총 면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가 6개로 보이겠죠? 근데 그치. 한 면은 몇 개의 정육면체가 공유해요? 2개가 공유하지. 자, 그렇죠? 요 위쪽 면에 입자, 요 가운데 이렇게 입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면심 입방 격자 구조는 요 꼭지점 말고 요 면 가운데에 입자가 하나씩 더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면 자체가 2개의 정육면체가 이렇게 공유하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면심에 있는 입자를 셀 때는 몇 개로 세줘야 돼? 2분의 1개로 세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그쵸? 그럼 얘는 면 중앙에 있는, 면심에 있는 애들은 2분의 1개씩 총 6면 해서 3개로 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에 있는 애들은 8분의 1개씩 8개 세서 1개로 아까 단순 입방 때처럼 똑같이 세줘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면심 입방 격자 구조 안에는 입자가 몇 개 있다라고 보면 돼? 4개 있다라고 보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주고. 최심 입방 격자 구조라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3가지가 주로 나오거든. 좀 이것도 약간 올드한 이론이에요. 요즘은 격자 구조로 보면 안 되는, 격자 구조로 볼 수 없는 물질들이 훨씬 많아서 요즘 이용되는 것 중엔. 아무튼 그래서 이 최심 입방 격자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아까 단순 입방 격자, 그러니까 꼭지점에 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얘는 이 정육면체 안에 가운데 그냥 입자가 하나 들어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육면체 중앙에 중심에 입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치니까. 그쵸? 그건 누가 공유할 필요가 없지. 그건 정육면체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그게 이름이 채심이야. 채심. 얘가 면심, 면 가운데에 입자가 하나씩 더 들어있는 거고, 채심. 얘는 아예 입체, 몸체 가운데에 들어있는 거라서 이때 채심 입자는 한 개로 그냥 끝나지. 얘는 여러 개 이렇게 몇 분의 1로 세줄 필요가 없고. 근데 꼭지점에 있는 건 여전히 8분의 1개씩 8개 해주셔서 한 개가 될 테니까 얘는 총 2개로 이루어진 격자 구조가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게 선생님 못하러 설명을 하십니까? 외울게요. 그냥 1개, 4개, 2개 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고체에서 이 입방 격자 구조 문제를, 이 격자 구조 문제를 낸다고 하고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셀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 왜냐면 우리 실제로 문제가 나오는 애들은 이게 면심 입방 격자 구조인지 채심 입방 격자 구조인지 정확하게 구분해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걸 세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면심 입방 격자 구조니까 내가 외운 거에 따르면 4개야를 쓰는 것보다 그냥 거기서 그냥 세줘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거지. 근데 그 세줄 때 방금 우리가 해준 것처럼 얘는 몇 개가 공유하고 있는 점이니까 얘 만약에 8개가 공유하고 있는 점이면 8분의 1로 세주고 4개가 공유하고 있으면 4분의 1로 세주고 이 방법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만약에 원래 이런 구조에는 없지만 여기 모서리 중앙에도 막 갑자기 입자가 하나씩 들어있어. 이러면 얘는 몇 분의 1로 세줘야 돼? 그런 거.
그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 방법 자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됐죠? 그러면 진짜 다 끝.